네, 정형외과 전문의 임승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가을 혹시 좋아하세요? 네, 가을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의사로서 맞이하는 가을 저희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가요? 예, 농부분들에게 가을은 바쁜 농사일이 끝나고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네. 또 열심히 일하신 결과로 무릎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계절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을 찾으시면서도 저희 의사들도 조금 바빠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 관절이 안 좋아지는 계절이 가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가을이면은 우리가 이제 단풍놀이 때문에 등산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1년 중에 가장 그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 또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산을 오르내리는 게 결코 무릎에 관절에 좋은 그런 운동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등산이 무릎에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네. 특히나 하산을 하시게 되면 체중이 더해지면서 무릎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운동을 하시더라도 꼭 등산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등산 가셨다가 그냥 산 중턱에서 도시락만 드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자녀분들이요. 부모님 효도여행 보내드린다고 중국 장가게를 이제 그렇게 막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부모님 대신 먼저 대학생 때 한번 다녀왔거든요. 장애인이니까 예, 장가게. 예, 맞습니다. 네. 그 장가입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계단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걷는데도 너무 지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국 작가님께서 아는 분을 중국 장가게를 다녀와서 무릎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신다고. 근데 이게 갑자기 무릎을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네,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이 무릎에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 주변의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내려와야 하고 내려올 때는 무릎에 체중이 더해지면서 부담이 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여행으로 무릎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원래 좋지 않으셨던 무릎이 여행으로 더 안 좋아지면서 증상이 심해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원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로워서 네. 좀 뭔가 좀 약간 치료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놓칠 수 없는 시간이죠. 건강 365의 명탐정 철원이가 레이더망을 한번 좁혀봤습니다. 우리 원장님은요 컴퓨터 굉장히 잘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십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로 나오셨고요. 우와. 다시 의대를 들어가셨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또 의대를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하지 않고 만드는 입장이 되다 보니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하고 저는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의 길을 걷게 되신 건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여러분들 그리고 원장님 기억나십니까?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이거 외웠는데 잘 안 되네. 어렵네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사실은 제가 써뒀어요. 심신의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 기억하시죠? 네. 저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환자분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철원 씨가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듯이 막 이렇게 다그치셨는데, 예.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저 사진을 보시면 내측 관절의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관절염 3기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잘 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한국인의 10대 만성질환 중 3위인 관절염. 특히 관절염 환자 10명 중 3명이 40, 50대라고 할 정도로 40대 이상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예외가 없는 만큼 관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자고 일어나면서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무릎이 아프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관절의 통증은 대개 서서히 시작되는데 이것은 손상된 관절을 과도히 사용한 이후에 유발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관절 변형 정도가 심하거나
관절의 연골 상태가 좋지 않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 퇴행성은 늦출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는 퇴행성 관절염. 과연 효과적인 치료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절염에 특히 좀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는 게 습관인 사람이라든지 또는 너무 오래 서 있는 뭐 교사라는 직업이라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관절염이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관절염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쪼그려 앉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오래 서 계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체중 조절을 잘 못하셔서 비만이 되신 분, 젊은 시절에 무릎을 다치신 적이 있는 분들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절염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노화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된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언젠가부터 저도 개인적으로 무릎에서 이제 뚝뚝 이런 소리가 나곤 하는데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 자꾸 제가 무릎을 쳐다보게 마음에 됐어요. 들어가는 걸 소리가 되는 게 아닌가 좀 네. 걱정이 큽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발음성 관절염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염은 무릎의 내측 부분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내측에 통증이 있다든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네.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무릎 뒤쪽이 오금이 당기는 등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리만 나지 이런 증상 1개월 이상 있으십니까? 소리만 났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무릎이 아파서 또 병원을 찾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찍는 게 엑스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치료를 뭐 해야 되는 시기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관절염 초기다, 염증이 조금 있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는 크게 나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만약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적절하게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왜 쪼그렸다가 일어설 때 뚝뚝 소리 나는 걸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아프게 되면은 결국 수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절염에도 이 어느 정도의 단계가 나뉘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절염의 단계는 켈그렌 로렌스 단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 4기까지 4단계가 있고 1기는 관절염이 의심이 되는 단계, 2기는 관절에서 골격이 형성이 되는 단계, 3기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단계, 4기는 뼈에 변형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3기 이상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초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단계에 따른 치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관절염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제가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퇴행성 관절염 치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다.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질문이 같습니다. 어려웠어요. 네. 초기에 오실수록 이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확률이 높겠고 좀 더 진행돼서 오실수록 고생을 하시면서 좀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관절염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관절염의 치료는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 그리고 관절염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비수술적인 치료요법을 사용을 할 것인지 수술적인 치료요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요 관절이 참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연골 주사인가를 맞는데 저는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닌가 해서 자주 맞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주사에도 약발이 좀 떨어진 시기가 있더라고요. 원장님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연골 주사의 성분은 히루안산으로 이것을 여러 번 맞는다고 해서 관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간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과용을 하게 되면 무릎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만으로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주사 치료만으로 낫게 되면 괜찮지만 네. 문제는 호전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사실 노년에도 아프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다는 게 지금 같은 또 가을에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 좀 단풍들이 마음껏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건강 365를 시청하는 분들이 좀 그런 좀 삶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네. 무릎에서 연골이 좋지 않은지, 연골판이 좋지 않은지, 환자분의 나이와 기저질환은 무엇인지, 관절염의 진행 단계는 어떠한지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을 이용을 하여 연골판을 절제하거나 봉합하는 수술이 있고, 연골 재생을 위해서 미세골절술이나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축교정술이라든지 인공관절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운동선수들을 보면 무릎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운동으로 인한 이 손상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축구 선수나 네.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격한 운동으로 연골이나 연골판, 십자인대, 측부인대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를 스포츠 손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의 나이가 올라가게 되면서 스포츠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 연골판 이식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나이가 비교적 젊을 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연골판이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절제술이나 봉합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되어 관절염으로 급격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나이가 젊으실수록 적극적으로 연골판 이식술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무릎 전체에 광범위하게 네. 이렇게 연골이 손상된 경우에도 연골판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연골판만 손상이 된 것이 아니고 연골까지 손상된 경우에는 연골판 재생술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미세골절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진짜 수도 없이 줄기세포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세포에 그냥 줄기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좀 단순하지만 이게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 줄기세포를 아니 이걸 뭐 어떻게 뭐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건지 오. 많은 분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줄기세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줄기세포는 아직 무엇으로 분화할지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세포를 말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손상된 조직에 줄기세포를 주입을 하여서 손상된 조직의 재생과 분화를 돕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아 그러면 어느 부위든 간에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이 잘 되지 않는 신경조직, 심장 근육조직, 피부 조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연골조생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연골판 수술이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그 최신, 가장 최근에 이런 수술법인 맞아요. 것 같거든요. 예. 네. 연골의 재생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골절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미세골절술은 뼈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손상된 조직의 크기가 작을수록 환자분의 나이가 젊을수록 성공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의 나이가 많다든지 손상된 조직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줄기세포 이식술은 환자분의 나이나 손상된 조직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가운데서 최신 그 치료 방법인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도 있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둘이 뭐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줄기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의약품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술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런 치료제도 나와서 약으로 좀 쉽게 나와서 네. 피부도 좋아지고 연골도 좋아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렇다면 원장님, 이 줄기세포 이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니면 또 어떤 단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가 나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는 퇴행성 관절염 3단계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4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참 뭐 좋은 치료법인 것 같아요. 잘은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게 되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데 줄기세포도 어쨌든 세포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이 친구도 좀 늙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줄기세포의 이름은 동종 제대열율의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네, 너무 말이 길어요. 많이 어렵죠. 예. 이 제대열이라는 말은 예.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뜻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의 노화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본인에게서 가져온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줄기세포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줄기세포에는 자가 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자가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태아의 그 제대열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연골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에는 제대를 이용한 줄기세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예. 말씀이 또 너무 길어가지고 제대로 제가 읽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연골을 어떻게 재생할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고, 또 앞에서 또 말씀하셨던 미세골절술 같은 수술이랑은 이게 또 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해요. 미세골절술은 뼈에 구멍을 내서 골수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반해 줄기세포 이식은 줄기세포를 손상된 조직에 주입을 하여 손상된 조직이 재생되고 분화되는 것을 돕는 치료입니다. 네. 또 궁금해지는 게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하면 연골이 어떻게 바로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건지 네. 뚝딱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요. 바로 생기진 않겠죠? 네, 줄기세포 이식을 받으시고 일반적으로 6주가 지나게 되면 재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연골의 재생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저희가 왜 뭐 네. 관절 수술하면 뭐 인공관절을 떠올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원장님께서 저는 하셨던 말씀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받으면 실패할 확률도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나는 좀 수술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줄기세포가 앞에서 장점도 말했지만 이게 진짜 안전한 건지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줄기세포가 안정한가에 대해서 결과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안전합니다. 아, 그렇구나. 2005년도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첫 임상이 시작이 되었고 2012년도에 식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10년 이상 저희가 시술을 해오면서 줄기세포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안전하다고 딱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요. 그럼 줄기세포 시술은 이 무릎이 안 좋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무릎이 좋지 않다고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네, 줄기세포의 시술은 연골 재생을 위한 것이지 연골판의 재생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연골판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되신 심한 경우에는 줄기세포 시술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줄기세포 시술이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도 있고 치료 효과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줄기세포 시술을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사용한 줄기세포가 혹시라도 암세포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러한 결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몸 바깥에서 온 무엇인가가 자라는 거니까 안전성에 그렇죠.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안전한 시술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실제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또 효과는 어떤지 궁금해요. 네, 줄기세포 시술은 지금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온 적응증을 가지신 분들이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면 자전거를 막 타는데 자전거 타는 거는 무릎 건강에 좀 괜찮을까요? 네, 자전거를 타실 때 하나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안장을 최대한 좀 올리셔서 이제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많이 굽혀지지 않는 자세로 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자전거도 무릎 주변의 근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헬스클럽에서도 이제 자전거 운동 많이 하시는데 네. 안장을 좀 높게 해서 무릎이 너무 많이 이렇게 굽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줄기세포 시술도 저희가 알게 됐고 아픈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